내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립니다. 김기현 2기 지도부 들어서 두 번째 고위당정에서 여러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협치하자면서 제안한 여야정 3자 회담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요 전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요.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고위 당정 협의는 주로 총리공관에서 계속 열려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난주에 2기가 출범하면서 국회 사랑제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고요. 네. 그때 의미를 좀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좀 주도를 해서 특히나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농가가 축산 농가가 굉장히 좀 시름시름하고 그렇죠. 있는 예. 문제들, 럼피스킨 문제라든지 또는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집권 여당이 좀 주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랑제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겠다라는 건 예. 그때 이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당이 제안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열리고 있고요. 아마도 지난번 1월달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사랑제에서 한 이후에 한 10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뭐 사랑제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총리 공관에서 했습니다. 장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지난주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나 사랑제에서 했던 것이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좀 주도권을 갖겠다는 네.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장소였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어쨌든 고위당정협의회 비정기적으로 열렸었는데 이제 주 1회 이렇게 정례화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현상이죠. 네. 그거는 뭐냐면은 당이 대통령의 종속적인 기구가 아니라 고위당정협의회라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또 당의 정치의장 대표 이렇게 다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사실상 뭐 2기 지도부 들어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라 그러는데 그 전에는 별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항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당의 의견을 듣는 거고 당이 이 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정리화 시켜서 민생의 문제 또 당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을 때 그때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까지 만나서 민생을 좀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표들 회담 먼저 보자 아직까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측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다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좀 여야정 대표회담으로. 그렇죠.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일단 여야가 한 번씩 지금 제안을 한 상태에 실제로 지난번에도 뭐 제안을 했었어요.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했고 또 제안에 대해서 야당 측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 정황이 있었어요. 당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영수회담을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응하지 않았고 이런 각자 제안을 했는데 대응이 없었다가 이제는 어쨌든 서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대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진전된 어떤 회담과 관련된 멘트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이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르익어야 된다는 건 협치를 요구하면서 여야정 회담을 이야기했다면 또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나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 내지는 철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정 대표회담을 요구하기 전에 내각 총사퇴, 또는 내각 총사퇴 말고도 현재 지금 해임 건의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요구한다거나 혹은 지금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라는 어떤 부분을 네. 아예 주장을 하고 나섰으면 그것이 이 당의 어떤 공식 입장, 뭐 대변인이 어쨌든 SNS에 글을 올리든 논평을 하든 그것은 이 공식 입장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협치를 이야기한다. 이게 약간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예. 부분들도 어쨌든 그 진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또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한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 철학으로는 생각이 달라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대통령실에 이뉴한 위원장이 건의를 할까요? 글쎄 뭐 자기가 얘기 다 한다 그랬으니까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서로 호흡을 맞추고 협력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제도화 돼 있단 말이에요. 권력 구조가. 그런데 대통령이 여태까지 지금 1년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인가 7개월 동안에 야당 대표를 국회 다수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다라는 것은 완전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대통령 직권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재명 당대표를 상당히 이제 범죄화시키고 또 악마화시켰던 그런 통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그 이재명의 수사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제 예측인데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여야정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서 예. 그때까지도 그러면 아마 더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깝게 당겨서 31일에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하러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 뭐 자연스럽게 만나는 어떤 그렇죠. 계기가 만들어질 수 그거는 안 만날 수가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을까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 앉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앉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이 예. 그 이재명 대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국회이기 때문에 만날 겁니다. 만나서 환담도 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대통령실이라든가 여권도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은 네. 또 강서 보궐선거 같은 참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뭐 그런 군불도 좀 떼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또 완전 심판을 받겠죠. 아, 네. 그런가요? 일단 10월 31일 상황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뉴한 혁신위의 1호 안건이 어제 나왔는데요. 자, 당내 징계자들에 대한 대사면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작 당사자들 반응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반성문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니들끼리 총선해라 이런 입장이 바로 나왔거든요. 네. 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일단 총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두 예.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총선의 어떤 부분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이 당의 어떤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어쨌든 시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장이 선거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더라도 네. 홍준표 시장의 마지막 꿈이 아마도 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대구에 이번에 이 다시 금배지를 달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아니하면 사실 대선의 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어찌됐든 대구에 네. 관련된 그런 의원들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아니야 내가 주도할 수 있는데 굳이 뭐 나한테 사면을 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어떤 의미일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 철회를 하는 게 우선이지 당원 당규에 의하면 네. 사면이라는 건 자신의 어떤 그런 혐의가 인정되는 어떤 부분에서 죄를 사해준다 이런 뜻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혁신이라는 그런 이 위원회가 지금 이미 당의 기구인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지금 그 최고위가 추인하고 중앙위가 추인한 그런 징계와 관련돼서 그것을 철회한다라는 그런 그 이 기구 그러니까 네. 기구의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 그걸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철회 권한이 없으므로 철회를 하지 않는 혁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 대표였던 그런 입장에서 당원 당규를 제대로 해석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또 혁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사면이라는 표현을 혁신이가 쓴다. 지금 이미 추인된
취인이 네. 끝나서 이미 결정이 된 뭐 이 징계의 안건을 철회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 역시 자신이 지금 청년을 대표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지분이 있는데 그리고 뭐 신당 이야기까지 12월에 결단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사면이라는 이야기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지금 꿈을 도리어 발목을 잡힐 이유는 없다. 이런 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네. 반발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징계 철회나 취소 같은 게 이제 당원 당규에 있으니까 이걸 건의하면 되는데 대사면이라는 이제 정치적 용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 당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에 대한 어떤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예. 죄를 범죄 사람한테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이나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현주 전 의원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정치적인 뭐 공격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현주 전 의원은 지금 이 대상에 포함은 안 되는 그래요. 거고요. 아, 예. 지금 홍준표 사면이라는 대구시장. 용어는 정확한 예. 용어는 아니죠. 사면이라는 것은 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은 네. 사람을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측면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근데 지난번에 지금 화면에 나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눈물의 기자회견 했을 때 네. 요구했던 거는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을 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홍범도 전 장군 문제라든가 기타 지금 관련돼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이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바꿔야 된다. 그거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바뀌지 않고 자기 자신이 출마한다? 그럼 다 지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은데 국민의힘 라벨을 붙이고 나간다. 그럼 뭐 지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적 생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자기 자신이 또 뭐 당내에서 헤게모니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인이 그런 부분이 선결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또 사면받을 대상은 아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인유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마음을 녹이려고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천하람, 유승민 전 의원 포함해서 이른바 비윤계 인사 달래기에도 들어갔는데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하람 위원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 전 대표 체제 자체가 좀 수직적 당정 관계, 좀 뭐랄까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 그걸 상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끝내지 않고서는. 네. 자, 인유한 위원장이 순천 출신인데 지금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당협위원장한테 SOS를 쳤다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당정의 어떤 수직적 관계 이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쓴소리를 좀 가감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유한 위원장이 내가 쓴소리 하겠다 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대답에 앞서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건 혁신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혁신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체제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혁신위에 왜 비윤계를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지금 언론에 이야기를 했고 또 천하람 위원장한테는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네. 그러면 바꿔라 뭐 혁신위에서 혁신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해라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했다면 저는 최소한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준석계와 함께 하려는 어떤 최선의 모습을 다 보였다라는 건데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아예 그것을 거부하고 존재 자체를 거부했으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뭘 잘못했다 비윤계를 뭐 흡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건 뭐 큰 어떤 범죄 내에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혁신위원장이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다.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었냐면 예. 왜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에 모든 책임론부터 시작을 해서 급전직하였던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혁신위원장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켜보기 시작했다는 것. 예. 그리고 그의 지금 하루하루의 어떤 그런 이 어떤 멘트, 정치적 멘트, 코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예. 그건 어쨌든 물꼬를 한번 돌렸다는 것이고요. 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네. 정치적인 언어를 지금 처음으로 지금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어쨌든 의사였고 아무리 새누리당의 국민통합위원회의 뭐 위원장, 부위원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렇게 언론의 주목도 못 받고 하루하루의 어떤 정치적인 코멘트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사흘 정도, 나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느냐를 지켜봐야 돼요. 말은 하겠는데 그것이 진짜 행동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일관성 있는 말을 하느냐. 네. 지난번에 한 번 농담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게 정무적인 어떤 표현은 아닙니다. 예. 사실 혁신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한 말을 농담입니다라고 이렇게 되돌리지 않아야 될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아까 처음에 앵커님 질문에 답변한다면 아직은 기대. 할 수 아직은 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실행을 하느냐를 지켜보면 되는 예. 단계이다. 지금 언론의 주목도 받고 지금까지는 혁신위가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내일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게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참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은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게 개인 자격이다 이런 단서를 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 눈치 보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지금 이태원 참사 1년 전 문제하고 직접적 정치적인 연관성은 없죠. 그런데 뭐 개인 자격이니 혁신위원장의 개인 자격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이제 인유한 혁신위에서 말씀하셨는데 보궐선거에 뭐 이건 여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제 얘기가 아니라 왜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먹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로 김기현 대표의 당은 그런 중속적 관계, 수위적 관계, 그 당이 집권 여당이 전혀 얘기하지도 못하고 따라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들어와갖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살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두 달이 갈지 석 달이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누가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인유한 혁신위원장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줬다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정권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문제에 있어서도 김기현 대표가 공천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럼 인유한 혁신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갑자기 푸른 눈동자를 갖고 있는 미국계 기여한 분이 지금 집권 여당의 혁신위원장이 되었고 집권 여당을 바꾸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뭘 바꿀 수 있느냐라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선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선거에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집권 여당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그런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갑자기 외국인이 미국계 푸른 눈동자를 가진 분이 나타났으니까 뭔가 좀 신선하고 바뀌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건 어떤 부분이 바뀔지 어떻게 보면 제스처가 될 수야 있고 어떤 이미지로 어떤 포장된 이러한 정치로 갈지라는 부분에서 후자가 좀 더 무게가 중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이니까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앞서 이제 농담이다 이런 표현은 정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이 말로 좀 주워 담은 말이 하나 있죠. 낙동강 하류는 뒷전에 서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어제는 당의 텃밭은 영남 그 의원들 험지 출마론을 내세우면서 김기현 대표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 이렇게 콕 집어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아마도 가장 핫한 문제가
그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남과 관련된 그런 그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핫한 문제일 테고 국민의힘 역시 영남 특히나 이제 TK 쪽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지금 뭐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나 혹은 뭐 지금 이 총선 기획단이나 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요한 위원장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 특정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또 그래도 위원들이 네. 말을 하면 그건 전달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아니 그건 위원장이 차라리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지려면 발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지 위원들의 말을 네. 전달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사실 중요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전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예. 평가하고 말 건데 그 다음 발언은 뭐냐면 원칙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혁신위는 공천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특히나 어느 사람을 어디에 보낸다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공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를테면 지난번에 홍준표 혁신위원장이 지금 그때 새누리당 시절에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했어요. 이를테면 국민 50%의 어떤 이 참여로서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민주당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것들을 제한하는 부분으로서 흡수돼야지 지금 같이 어떤 네. 특정인을 물론 상징적으로 거론하셨고 또 원내대표였고 당대표였으니까 예. 아마도 그 두 분은 그래도 뭐 스타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요. 스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네. 보완을 하시긴 했는데 네. 아무튼 마지막 부분 원칙과 비전, 방향을 제시해서 나중에 공관위라든지 이쪽에서 하면 된다. 일단 원칙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예. 근데 현실적으로 영남의 스타 정치인들이 수도권으로 온다. 그러면 경쟁력은 있습니까? 자신들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네. 원칙이 없었거든요. 김영호 공관위에서 바로 지금 영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원칙을 세워서 지금 빨리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면 되는데 네. 그때는 며칠 남겨놓고 했냐면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다 이렇게 전략적 공천을 다 흔들어 버렸거든요. 한 달 남겨놓고 어떻게 갑자기 바뀐 그 험지에 네. 가서 어떻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시간도 충분히 하고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이렇게 다 벨트를 형성했습니다.라고 국민들이 인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아주 공정한 원칙이 만들어질지 기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영남권 그럼 물갈이 민주당 문제? 얘기 좀 적어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짧게 그러면 평론 네. 듣고 넘어가죠. 저는 그 영남권 이거는 이뇨한 위원장이 밑자락을 까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힘 내에서 예. 수도권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다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영남권은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이 항상 총선에서는 호남권 물갈이와 영남권 물갈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네. 전체 총선 전략과 연결되는데 지금 영남권에서 이제 물갈이라는 것이 그럼 개혁적인 인물을 내세우느냐, 제대로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을 내세우느냐, 국민의 요구를 담는 인물로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렇게 물갈이론 나오고 반발하는 이유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내려꽂는 거 아니냐. 예. 이 문제거든요. 그거 다 지금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문제를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밑자락을 깔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또 서대문 갑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안 한다고 또 부인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안 했습니다. 부인 안 그렇습니까? 했어요. 예. 부인 안 했거든요. 그것도 참 잘라 말하지 그것도 참 않았다. 예. 희한하잖아요. 자기는 서대문갑에 가는데 또 영남권은 또 낙동강 전선은 후퇴하라고요? 정확한 어디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뒷전에서야 한다. 이뇨한 위원장이 밑자락을 까는 거죠. 나중에 이제 누가 나타나서 중계를 할 것 같은데, 예. 네, 그만하라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어제 지도부 인선이 있었죠. 가장 관심이었던 부분이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지명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자,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요.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 임명됐습니다. 비명계죠. 친명에서는 탕평 인사, 비명계에서는 반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비명계에서는 지금 동지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다 이런 비판까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대전 대덕구에 나오려고 하는 분을 지금 최고위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언론에 이미 먼저 나오니까 아마 그 당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언론에 약간 흘렸었어요. 네. 그래서 재검토하나 보다 했는데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요. 아까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논리를 잠깐 빌리자면 이를테면 영남에서의 그런 그 자리를 내준 자리에 뭐 윤 대통령 쪽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논리를 여기서 빌리자면 지금의 인사들이 하필 비명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딱 비명계의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 아까 그 도전하고 있는 곳에 딱 친명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그러니까 네. 나가게 됐죠. 사퇴를 했죠. 그 자리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원외의 인물들 중에 가장 친명으로 깃발을 내건 거기 사무총장으로 있는 강위원 사무총장이 지금 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비명계 의원 자리에 지금 꽂았고요. 네. 그리고 이계호 비명계 의원은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이 박정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이미 던진 네네. 이 상황인 그러니까 거고요. 박영순 예. 의원이 있는 곳.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친명계 인사들, 유력한 친명계 네. 인사들이 도전하는 곳이 하필이면 험지도 아니고 굳이 이 민주당에서 지금 원래 유리한 지역들의 친명계 의원들이 있는 곳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계호 원내 지금 정책위 의장은 이낙연 걔 아니냐? 근데 들여다보면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에 비명계가 도전하고 있지 않다. 한평에. 예. 두 번째는 정책위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 통합 이 목소리 여러 차례 냈는데 어제 이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이 있고 나서 비명계 불만이 또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실까요? 윤영찬 의원한테는 뭐 윤석열에 부역했다 그 현수막 걸었는데 그것도 제소를 했거든요.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놔둬요. 또 지금 광역단체별로 서울, 경기 각 지역구에 친명, 비명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놓고 친명 후보 밀어주자 이런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는데 저는 이런 행위야말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이 굉장히 심한 행위다. 네. 조응천 의원은 뭐 도마 위의 생선이다 이런 표현도 저번에 이제 지난번에 썼는데 어쨌든 지금 친명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이 친명계 그 인사들을 좀 밀어주는 캠페인도 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명계 쪽에서는 좀 불만이 상당한 것 같은데 이 공천 앞두고 앞으로 또 다른 내용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상당한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친명과 비명이라고 저렇게 현역 예.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 기득권 의원들의 프레임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 보고 경선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조응천 의원 보고 수도권 버리고 그러면 저 영남으로 가라 그랬나요? 얘기는 다르잖아요. 거기는 영남권 현역 의원들 보고 수도권 나오라 그런 거고 경선하잖아요 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조응천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서 요구를 실현했는지 그럼 예. 야당으로서 정말 현 정권의 비판적 날을 세우면서 정말 견제를 하고 그리고 문제점인 걸 지적하면서 싸워나갔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는 비명이니까 네. 다른 사람이 오면 친명이다.
그 프레임 나눠서 자기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달성하려고 하는 현역 기득권 아닌가요? 예. 이게 신인들이 도전할 때요. 지금 뭐 어떻든 강성이든 뭐 하든 간에 현역 의원들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건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예. 저렇게 친명 비명 나누지 말고 예. 정확하게 당원들의 지지를 자기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 평가로 겸허하게 기득권을 버리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친명 비명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죠. 기득권 버리고 경선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최근 1년의 그 지지층들의 지원도 그렇고요. 자, 입지가 좀 비명계 의원들이 줄어든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3지대 창당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면 이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3지대와 이렇게 좀 결탁을 해서 신당 창당을 어떻게 합류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 민주당의 어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분당 가능성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지율이 5% 이상 있는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지지율이 5% 최소한 있는 그런 후보가 함께 가는 신당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 지지율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재명 당대표도 사실상 그것을 막지 못하거든요. 어떤 상황도 통합이든 뭐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의 어떤 추이와 그다음에 신당을 추진했을 때 중심 인물이 지금 보이느냐 사실은 잘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